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 이혼한 지는 올해로 2년이 되어가는 돌싱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인간 사이에서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물론 그때는 제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심지어 저는 전 남편과 사이도 꽤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혼을 한다는 것에 많이들 놀라셨는데요. 저도 이혼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네요. 자만이라면 자만이었죠. 저와 전 남편은 같은 대학에서 만났는데 남편은 저한테 구세주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는 당시 2살 터울의 여동생을 사고로 잃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거든요. 여동생은 빗길 뺑소니 사고로 갑작스럽게 저희 가족을 떠났는데 그 일로 집안 분위기는 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군 제대 후 복학했다는 남편은 학과는 달랐지만 한눈에 저한테 반했다며 저를 쫓아다녔고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참 잘해줬는데요. 남편의 진심 어린 정성이 저한테 닿았는지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어요. 동생을 잃고 마음의 병을 얻은 저를 항상 걱정하던 친정 부모님은 저만큼이나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고 저희는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회사에 각자 입사를 하며 연애를 이어갔는데요. 제가 졸업이 남편보다 빨라서 입사를 한 뒤 2년 뒤에 남편이 입사를 했어요. 저희는 그때쯤부터 이르긴 했지만 결혼 생각이 있었기에 남편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저희의 결혼을 염두에 저한테는 말하지 않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사실 남편의 집은 그리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시아버님이 남편 고등학교 때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다고 했는데 오죽하면 남편의 대학 등록금도 남편이 혼자 벌어서 마련을 했을 정도였어요. 말이 쉬워 안 입고 안 먹는 거지 한참 놀라이인 20대 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게다가 친구들 다 놀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알바를 가던 남편의 모습은 제가 봐도 짠하고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유일하게 아끼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건 저한테 쓰는 돈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돈이 없다는 걸 알기에 최대한 데이트 비용을 아끼거나 제가 내려 했었는데 남편은 이럴 때 쓰려고 버는 거라며 자기가 다 내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기념일이나 제 생일엔 나름 비싸고 좋은 걸로 준비하려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 막노동을 하고 밤새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저 몰래 무리를 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렇게 사준 선물들인데 제가 아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저는 점점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 역시도 자기를 통해 밝아진 저를 보며 그렇게 뿌듯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하는 동안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베스트 커플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저희가 결혼을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남편의 1,000만 원 적금을 타던 날 저희는 양가에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요즘 세상에 1,000만 원으로 무슨 결혼을 하냐 싶으시겠지만 당시 제가 모은 돈이 2,000만 원이 조금 못 됐고 저희 엄마가 집에서 부족한 건 도와주곤 하셔서 제가 먼저 남편한테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없이 살아서 그런가 자존심이 엄청 강했거든요. 그래서 설득하는데 애를 좀 먹긴 했죠. 남편이 목표하던 5,000만 원이 모이기까지 제가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 집은 남편의 집에 비하면 꽤 넉넉한 형편이었어요. 거기에 긴 연애 기간으로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남편 쪽 형편을 알았던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 대해 워낙에 좋은 마음을 갖고 계셨기에 내심 결혼을 한다면 기꺼이 당신들이 저희를 도와줄 마음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던 날
아주 반갑게 웃으시며 이런 날을 위해 준비했다고 신혼집 등기를 보여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실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집을 해주실 줄은 몰랐기에 그때는 저도 남편 못지않게 깜짝 놀랐어요. 언제 집까지 준비를 한 거야? 정말 거기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도 돼? 그럼 이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니들 신혼집은 꼭 마련해주고 싶었어. 옛날에는 남자가 집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고마운 사이를 얻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이 아빠 마음이 편하지. 자네 혹시 부담스러운가? 그래도 밖에 장인이 주는 선물이야. 대충 얘기 들어보니 자네가 돈을 더 모아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애가 못 기다린다고 졸랐다며. 내 딸이 그렇게 자네랑 결혼하고 싶다는데 어쩌겠나? 나라도 큰 거 해결해 줘야지. 아빠, 아버님, 저야말로 은수랑 너무 결혼하곤 싶죠. 그런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걸 정말 받아도 될까요? 받아야지. 아버지가 주실 때 냉큼 받아. 그래도 뭐 명의는 자기 앞으로 했어. 그냥 집세 안 내고 사는 거니까 부담 느낄 것도 없지.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별다른 뜻이 있어 그런 게 아닌데 왜 애들 앞에서 말을 그렇게 해? 니들이 더 큰 집 이사 갈 때는 그 집 한 돈 다 전부 니들한테 줄 거야. 그때 명의는 공동 명의를 하든 자네 명의로 하든 나는 신경 안 쓸 걸세. 등기하고 세금 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내 앞으로 산 거야. 오해는 하지 마. 아빠, 뭘 그렇게까지 구차하게 설명까지 해.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 명의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집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 자기야? 그건 너무 감사하지. 저도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용을 지불한 아버님의 명의가 맞죠. 다만 제가 너무 죄송해서. 죄송할 거 없네. 자네는 우리 부부한테 이미 생명의 은인 그 이상이야.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었거든. 특히 우리 은수가 많이 힘들었는데 자네 덕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웃고 지내지 않는가? 집에서도 우리 애가 아픈 걸 아나? 아, 네. 근데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은수가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은 약도 안 먹을 만큼 좋아졌으니까 굳이 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쩜 마음 씀씀이도 저리 넓을까? 나한텐 이젠 자네가 아들이고 사위고 그래. 우리 앞으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지금 마음 그대로만 살자고. 네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은수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아버님께 받은 은혜 잘 사는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당시를 떠올리면 남편은 정말 괜찮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결혼이 누구보다 잘한 결정이라 믿었죠. 그리고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문제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는 시댁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결혼 당시 시어머님은 저한테 받을 건 다 받으셨지만 저희 결혼에는 단 한 푼도 돈을 보태지 못하셨거든요. 저도 기대는 하지 않았던 터라 그 일로 마음이 상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는 내심 미안하고 민망했는지 저한테 잘해주시라고 하셨어요. 남편에겐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딱 봐도 착한 심성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한테 잘하니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이를 제 친동생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하며 잘 지내려 노력했죠. 신우이는 제가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이 좋았는지 살갑게 잘 따랐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와도 잘 지낼 거라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컸었죠. 그런데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혼자 소가리를 해야만 했는데 남편은 서두를 것 없다며 괜찮다고 저를 위로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급한 마음만 생겼고 그게 나중에는 문제였는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임신이 되지 않아 받았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결혼 후 4년이 되는 해 제가 놀라 자빠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글쎄 남편이 저 몰래 1년 동안 주식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회사까지 간두고 주식에 올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어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모은 돈 8천만 원도 다 날리고 1억이나 빚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남편이, 그것도 그렇게 성실한 제 남편이 제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다 모든 게 거짓말 같았어요. 거기에 저희 부부는 금전관리를 저보다 꼼꼼한 남편이 맡고 있었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는데 그때 당시 제가 월급을 받으면 30%는 개인 용돈으로 쓰고 70%는 남편에게 주고 있었거든요. 그럼 남편이 날렸다는 돈에는 제가 번 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그 돈을 저와 상의도 없이 홀랑 주식에 쏟아 넣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 놈은 뻔뻔하게 자기가 실수한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메꾼다며 저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남편이 꼭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진 않았는데 남편은 금전적인 손해만 자기가 해결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저를 환장하게 만들더군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1년 넘게 저를 속였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멀어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자기가 무슨 대역 죄를 지은 거냐며 오히려 자기가 서운하다고 저한테 큰 소리를 쳤는데요. 그러니 내내 부부싸움이라고는 모르고 살던 저와 남편은 매일매일 싸워야 했죠. 솔직히 내가 주식에서 돈 벌었다고 하면 자기가 이렇게 나올 거야? 돈이라는 게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는 건데 고작 이런 일로 이런다는 게 나는 정말 실망이다. 내가 자기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 그깟 8천만 원 내가 금방 벌어서 채워놓을 수 있어. 나 못 믿어?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물론 돈도 중요하지. 근데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건 자그마치 1년이나 자기가 날 속였다는 사실이야. 그 8천만 원이 자기 혼자 모은 돈이 아니잖아. 그런 돈을 어떻게 나를 속이고 혼자 주식 투자했어? 실망? 나야말로 실망이지. 아니 어떻게 자기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혼자 해결할 수 있다면서 왜 이제 와서 나한테 털어놓는 건데? 그야 나는 자기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지. 그리고 요즘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나도 잘 알아보고 투자한 거야. 그냥 재수가 좀 나빴던 것 뿐이지. 원래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 오르고 해.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또 언제 플러스가 될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뭐 갖고 있던 거 다 날리고 빚까지 지고서 주식을 계속 하겠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손 떼는 게 더 손해야. 일단 1억 대출받은 거 이자만 자기가 감당해줘. 나머진 정말 내가 금방 회복시켜 놓을게. 됐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 성실했던 내 남편은 어디로 간 거야? 다 필요 없고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난 자기랑 이혼할 거야. 뭐? 이혼? 그깟 돈 때문에 지금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저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황당하던지 저더러 그 정도밖에 되지 않냐고 묻는 그놈한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말을 섞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니 저희의 다툼은 하루하루 커져만 갔고 양가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쩜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들 편을 들더군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했어요. 석준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너무 속상한 건 알겠는데 이혼이라니.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이야. 원래 부부를 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 거다. 얘가 돈을 잃어서 그렇지 다 너랑 잘 살아보겠다고 한 거잖아. 주식 투자가 불법도 아니고. 괜히 이런 일로 문제 키우지 말고 둘이 잘 해결해. 니들 어차피 아직 애도 없는데 그 정도는 금방 해결할 수 있잖아. 여차하면 이 아파트라도 팔면 되지.
어머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이 아파트를 왜 팔아요? 이 아파트 저희 아빠 명의예요. 저 사람이 주식하고 돈 날렸다고 이 아파트를 팔라고요? 아니, 내 말은 니들이 갚았다가 여차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아파트 명의는 네 아버지 앞이지만 다음에 이사 갈 때는 내 아들 앞으로 하라고 하셨다며? 그러면 결국엔 이 아파트도 내 아들 거 아니니? 뭐라고요? 아니, 말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거야 저희가 돈 모아서 다음 집 이사 갈 때 일이죠. 저희 집에서 이 집 팔아서 까먹고 이사 가라고 이 집을 해주셨겠어요? 어머, 너 지금 니네 집에서 이 집 해줬다고 내 앞에서 유세 떠는 거니?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너 몸만 시집왔지? 아직도 니네 집 사람이구나. 이러니 내 아들만 불쌍하지. 돈 없는 부모가 죄인이다. 어머니, 자꾸 논지를 흐리시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이 사실 이미 알고 계시고요. 말씀은 안 하셔도 제가 이혼한다고 하면 말리실 생각 없으실 거예요. 세상에나, 너는 뭐 좋은 일이라고 벌써 쪼르르 니네 집에 일러 바친 거야. 어쩜 너는 애가 그렇게 경솔할 수 있니? 좌우간, 이혼은 안 된다. 우리 집에 아무리 내세울 거 없는 집이라도 내 사전에 이혼은 없어. 대신 내가 우리 시연이 시집갈 때 쓰려고 모은 돈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주마. 그러니까 이 이상 일 키우지 마. 시어머니는 자기가 시누이 시집갈 때 쓰려고 모은 돈이라며 저한테 500만 원이 든 통장을 건네셨어요. 자기 아들이 날린 돈이 1억 8천인데 500만 원 받고 넘어가라니.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 통장을 보고 더 화가 났죠. 그래서 안 받는다고 했어요. 돈으로 해결하실 거면 1억 8천만 원을 달라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무서운 것이라며 대뜸 화를 내셨고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저를 정말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이지만 너도 따지고 보면 잘못이 있잖아. 원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 모르니? 네가 내 아들한테 얼마나 소홀했으면 1년이나 그걸 모를 수가 있냔 말이야. 서로 쌍방으로 잘못해놓고 왜 내 아들만 잡니? 길말 필요 없다. 둘 다 똑같이 잘못했으니 이번 일은 이쯤에서 넘어가는 걸로 하자.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딨나요. 자기 아들의 잘못이 제가 남편한테 소홀해서 그런 거라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속이 뒤집히듯 괴로웠어요. 말도 안 되니까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증상 없이 괜찮았던 공황은 그때 받은 스트레스로 다시금 찾아왔는데요. 공황장애라는 게 한번 생기면 완치라는 개념이 잘 없거든요.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댁 식구인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무슨 그깟 일로 공황장애가 생기냐며 저를 믿지 않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점점 상태가 나빠져서 급기야 직장 생활도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회의는 고사하고 업무 자체가 타 회사와 미팅이 많은 일이라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힘든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어요.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데 죽을 것만 같은 고통에 시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결국 저는 회사 생활이 힘들어 1년 휴직계를 내게 되었고 나름 복지면에서는 좋은 회사라 일단은 쉬면서 안정을 찾으려 노력했는데요. 그게 아무리 저 혼자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남편과 함께 있으면 도로함이 타버렸죠. 거기에 저를 이해할 수 없는 시어머니까지 있으니 저는 이혼하지 않으면 이 병이 낫지 않을 것 같았고 아픈 와중에도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면서 이혼 상담을 받았는데 그게 남편과 시어머니에겐 제법 무섭게 보이긴 했나 봐요. 처음엔 뻔뻔하게 그지없던 남편이 제가 회사도 못 다닐 만큼 아프고 자기 식구들이 저한테 이해할 수 없다며 심적으로 밀어붙이니 자기가 알아서 저한테 설설 기기 시작하더군요. 급기야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며 자기가 큰돈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미쳤던 것 같다며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비는데 시어머님도 그걸 옆에서 다 봤어요. 물론 표정은 좋지 않았죠. 하지만 저한테 다시금 뭐라고 하지 못하셨는데요. 그리고 정말 마지못해 저한테 공황장애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며 자기가 심했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자 며칠 뒤 남편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공증을 받은 각서를 내밀었고 그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곧장 취업 활동을 해서 취업을 하고 자신이 주식으로 날린 돈은 전부 혼자 복구를 하며 앞으로의 모든 돈 관리와 추후에 생기는 모든 재산은 제 명의로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사람이 간사한 건지 아니면 저도 힘들어서 이만 포기하고 싶은 건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실망감은 너무 컸지만 지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잘 지냈었기에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다시는 거짓말이나 기타 저를 속이는 일은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넘어가기로 했는데요. 날린 돈을 생각하면 아깝고 1억이라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게 너무 속이 상했지만 이 일을 앞으로 남편이 저를 속이지 않고 다시 예전처럼 돈 무서운 줄 안다면 그건 그거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심 저희 친정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로 제가 이혼하지 않길 바라셨는지 나중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힘들었을 텐데 잘 생각했다며 저를 다독여 주시는데 제가 불안해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근데 이대로 넘어가도 정말 괜찮을까? 유서방이 저렇게 공증까지 받아왔지 않니? 지난번에 네 아빠한테 울면서 자기도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며 잘못했다고 빌고 갔어. 네 아빠도 처음엔 괘씸하게 생각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한다며 이번에 진짜 많이 깨달은 것 같다고 하더라. 유서방이 원래 천성이 바르잖아. 괜찮아. 그 사람이 아빠한테까지 찾아가서 빌었어? 그래, 네 아빠가 유서방 자존심 상한다고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하도 불안해하니까 엄마가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너랑 나랑 둘이 있어 하는 말이지만 이혼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한번 봐줬는데 아니다 싶으면 그때 해. 엄마도 한 번은 봐줘도 두 번은 없어. 저는 친정엄마의 말에 다시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엄마 말대로 이혼은 언제든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거니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남은 결혼 생활을 별 탈 없이 할 수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산 넘어 산이라고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제가 마음을 바꾸고 나서는 그럭저럭 괜찮았거든요. 남편도 금방 재취업을 해서 걱정이 덜었고 저도 제 상태를 잘 다스리며 예전처럼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려 노력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언제 저랑 잘 지냈냐는 듯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려 들었어요. 사실 그 일이 있고 저도 예전 같지 않아서 시댁에 잘 가지도 않고 연락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제 병을 팔자 좋은 병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이혼을 막으려 저한테 공증까지 쓰고 모든 경제권을 뺏긴 것에 불만이 있으신지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시어머님이 그러시니 시누이는 뭐 볼 것도 없었죠. 툭 까놓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 앞으로 안 그런다고 공증까지 썼는데 제가 기고만장한 게 꼴보기가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인지 참 별것도 아닌 일로 저한테 돌려서 시비를 거시는데 이럴 거면 그때 사과는 왜 하셨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너는 손가락이 부러졌냐? 어째 안부 전화 한 번을 하지 않니? 설마 그때 일로 네가 내 머리 위에 있다고 거만 떠는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요즘은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 독한지 잠이 드는 일이 많아서 그랬어요. 아우, 병자 낫네.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 말을 믿을 성 싶니? 너 솔직히 그 일로 나나 우리 집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막말로 내가 너한테 잘못을 했니? 어쩜 어른이 그렇게 힘들게 굽혔는데 아래 것이 기고만장하게 거만을 떨어.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지금도 봐.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왜? 내 아들 휘어잡고 사니까 네 위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냐? 됐고, 너 시간도 많은데 넘어와서 대청소하고
장 받아가 밑반찬 좀 만들어놔라. 요즘 시연이가 도통 입맛이 없는지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나는 손목이랑 허리가 아파서 주방에 서 있지도 못해. 어머니, 그건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약 기운인지 힘들어서 내내 누워만 있거든요. 반찬은 제가 이것저것 해서 다양하게 주문해서 배달시켜 드릴게요. 뭐야? 너는 지금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어디서 시애미가 부르는 애 토를 달아? 그리고 뭐? 배달? 네가 아주 돈이 썩어나는구나. 너 이젠 아주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 거지? 잔말 필요 없고 당장 튀어와. 시어머니는 그렇게 점점 히스테리를 부리며 생태집을 잡으려 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강도와 빈도가 많아졌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더는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얼른 알겠다며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말을 한 것 같았는데, 중간 역할을 얼마나 못했는지 그 뒤 시어머니와 사이만 더 나빠졌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시누이가 저한테 함부로 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는 화부터 내더군요. 언니,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오빠랑 안 헤어지고 살기로 했으면 언니도 예전처럼 저희 집에 잘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잘해야죠. 그 일 있고부터 언니 변한 거 알아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는데 어쩜 그렇게 몰라주냐고요. 언니, 지금 우리 집 가난하고 아빠 없다고 무시하는 거죠? 아가씨, 제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 일은 저한테도 아직 상처예요. 저는 뭐 마음 잡기가 쉬웠는지 아세요? 그리고 예전하고 달라지신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환자예요. 오죽하면 회사에도 못 가겠냐고요. 솔직히 어머니나 아가씨는 이해 못 하시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제가 아프다고 하면 그건 배려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회사 안 간다고 사소한 것도 저한테 미루려 하시고, 당신 아들 저 때문에 기죽었다고 저만 나쁜 사람 만드시는데 제가 예전처럼 잘해드리고 싶겠냐고요. 저 솔직히 아가씨한테 이런 전화 받는 것도 불쾌해요. 어머,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언니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아니, 왜 그 집 사람들은 전부 저만 나쁘다고 해요? 저야말로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왜요? 전처럼 용돈도 주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서 집에 와야 하는데 그런 거 일절 안 하니까 불만인 거예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사람을 무슨 거지로 하나. 됐어요. 시누이는 저를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인 양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도 제가 전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친절이라는 게 내켜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강요받고 나쁜 소리를 들으니 제 상태는 좋아질래야 좋아지지 않았고, 남편은 저와 자기 식구들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따지고 보면 모든 게 자기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에 가서 저한테 전화하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왔고, 그게 효과가 있긴 했는지 그날 이후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전화는 오지 않았는데요. 조금씩 제 상태가 나아질 무렵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친정아빠가 제 동생처럼 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저희 아빠가 건축 사업을 하셨는데 이번에 짓는 신축 현장에서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마셨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가족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갑자기 잃으니 그 충격은 너무나도 컸어요. 충격을 받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저희 엄마의 충격이 더 컸는데, 아침에 웃으면서 출근한 아빠가 3시간 만에 그런 일을 겪게 되었으니 엄마는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하고 마셨어요. 자식이라고는 이제 저 하나인데 저도 성하지 못하니 아빠의 장례는 전적으로 남편 손에 맡겨져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은 이혼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솔직히 남편한테 너무 고마웠죠. 친정아빠는 남편과 주식일로 다퉜을 때부터 항상 제 걱정을 하셨어요. 남편을 믿고 기회를 주라고 하긴 했지만 당신이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닌지 늘 미안해 하셨고, 정말 너무 힘들면 그때는 언제든 이혼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던 아빠였는데 이젠 친정집에 더는 아빠가 계시지 않는다는 게 저를 무너지게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장례식장으로 달려오신 분들은 모두 무슨 일이냐며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고 저와 저희 엄마를 걱정하며 위로해 주셨는데요. 빈소가 차려지고 다음 날 시어머니도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 오셨어요. 시누이는 지난번 저랑 다퉈서인지 오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걸 따질 겨를도 없었어요. 꼭 와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서로 감정이 어쨌든 시어머님이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 와주신 건 감사한 일이니 감사하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때는 웬일로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당신도 남편을 먼저 보내봤기에 저희 엄마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죠. 그때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시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희 엄마도 뒤늦게 상복을 입고 오셔서 저희 시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죠. 그렇게 발인까지 끝내고 친정아빠 장례식 절차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도저히 엄마만 혼자 집에 둘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남편한테 당분간은 친정에서 엄마와 지내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흔쾌히 알겠다고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새벽이고 야밤이라도 부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장례식 이후 친정엄마를 돌보며 아빠의 재산과 유품 보험 같은 것들을 조금씩 정리했어요. 저도 심신이 힘들었지만 이 일만큼은 자식인 제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항상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늘 걱정해줬고 저희 엄마도 그 사이 마음을 많이 다잡으셨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저도 엄마도 너무 컸지만 저희가 잘 지내야 하늘에서 동생과 함께 있을 아빠가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와 지내기를 보름쯤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제 그만 집에 가라고 제 등을 떠미시더군요. 엄마는 이제 괜찮아. 유서방 혼자 너무 오래 있게 했네. 그 사람도 괜찮다고 했는데 뭐. 그래도 그게 아니지. 이번에 우리가 유서방 덕을 얼마나 많이 봤니. 그러지 말고 오늘은 너도 네 집에 가. 너도 힘들잖아. 엄마, 그러지 말고 그이한테 말해서 우리 같이 살까? 엄마도 혼자 지내긴 그렇잖아. 아니야, 엄마는 싫어. 엄마 생각 그만하고 넌 네 남편이랑 잘 지내. 요즘은 유서방 속 썩이는 일도 없잖아. 그거야 그렇지만 엄마는 너만 잘 지내면 그걸로 됐어. 서로 자주 보면 되지. 우리 딸 다시 예전처럼 회사도 다니고 유서방이랑 재미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알겠어. 나도 이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게. 저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날 저녁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남편이 좋아하는 광어회도 한 접시 떠서 고마움을 표현하려 했는데요.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에 들어선 순간 모르는 신발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곧이어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모르는 남자까지 저를 쳐다봤는데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사실 남편한테는 서프라이즈 겸 말을 하지 않고 집에 왔는데 통화를 하긴 했거든요. 그때 분명 혼자서 맥주 마시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남편의 거짓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엔 왜 있는 건지 이유도 알기 전에 기분이 나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무슨 불청객 보듯 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제일 거슬렸는데요. 그때였어요. 모르는 얼굴인 남자가 저한테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언이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큰일 치르셔서 힘들다는 말 들었는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아, 네. 저희 아가씨랑 결혼을 하신다고요? 처음 듣는 말이라서. 아, 그게 그렇게 됐다. 실은 이 철없는 기집애가 애를 가졌어.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나는 우리 오빠 사랑해서 애기 가진 거거든? 이유야 어쨌든 순서가 틀렸잖아. 아직 네 새언니도 애가 없는데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부터 가지면 어쩌자는 거야, 난 부끄럽게.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게, 자네도 아직 여러모로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이렇게 성급하게 애를 만들면 어떡해. 아, 생긴 애를 어쩔 수도 없고.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아가씨 못 오신 거예요? 그래, 임신했는데 장례식 가는 건 아니지 않니? 부정타게. 엄마, 이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유, 내가 그만 실수를 했네. 그래도 뭐 나만 그러니? 원래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러니 너도 넘어가. 내가 지금 너 아니어도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다.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따지기 싫다는 듯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저한테 넘어가자고 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저희 아빠 장례식을 들먹이며 부정탄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분이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손에 들려있던 회를 신우가 보더니 눈이 번쩍해서는 잽싸게 챙겨갔어요. 어머 언니, 이거 회예요? 나 회 엄청 좋아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고? 동작 그만. 너 임신했을 때 날 거 조심해야 하는 거 몰라? 이리 내. 넌 앞으로 조심해야 할 거 투성이야. 싫어.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원래 임신하면서 잘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먹을 거야. 참, 지 먹으라고 사온 것도 아닌데 임신했다고 먹을 거 앞에서 기를 쓰는 신우이를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 좋은데 왜 여기에 모여 있는 건지, 그리고 남편은 왜 또 저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저는 얼굴을 찌푸리고 남편한테 물었는데요. 그게 말이야, 엄마가 나랑 상의할 게 있다고 해서 금방 간다고 해서 굳이 말할 필요 없겠다 싶었지. 자기가 이렇게 불쓰고 올 줄도 몰랐고. 그러게, 너는 오면 온다고 말을 하고 왔어야지. 아무리 네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 들이닥치는 게 어딨니? 아까는 나도 놀라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엄마, 나도. 나 참. 그러는 저는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여긴 제 집이에요. 말씀이 꼭 제가 허락받고 왔어야 하는 것처럼 하시네요. 그리고 자기 나랑 이제 거짓말 안 하기로 약속한 거 잊었니? 예, 무슨 그런 사소한 일로 열을 내니? 내 아들 잡지 마라. 아, 그래요? 그럼 하시던 말씀 계속하세요. 불청객인 저는 이만 나가볼게요. 자기야,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너는 무슨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사내놈이 그렇게 쉽게 사과를 해? 내가 너 그러라고 가르쳤어? 그리고 너도 이왕 왔으니 여기 앉아라. 어차피 네가 알아야 할 일이니까. 제가 뭘 알아야 하는데요? 일단 너도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마음 단단히 먹고. 엄마는 괜찮으시고? 네, 하실 말씀하세요. 그게 말이다. 네 신우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지 않니? 근데 내가 모아놓은 건 500만 원이 전부이고 애들은 아직 돈도 제대로 모아놓은 게 없어서 돈이 많이 부족해. 같은 가족인데 니네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 네? 저희가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가 주식으로 사고쳐서 저희 모아놓은 돈도 없고 저도 지금 회사 쉬고 있어서 겨우 빚 갚고 살아요. 그래, 그거야 알지. 그래도 네가 돈이 아주 없지는 않잖아. 꽁돈도 좀 생겼고. 네? 꽁돈이요? 왜? 네 아버지 부의금이랑 이것저것 있을 거 아니야.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인데 네 앞으로 챙길 재산이 이 집 말고 더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부정 탈까봐 장례식장에도 아가씨 못 오게 하셨다면서 저희 아빠 부의금을 지금 아가씨 결혼 비용으로 쓰자는 거예요? 왜? 그 돈은 부정 안 탄대요? 얘가 왜 이렇게 열을 내? 돈은 돈이지. 무슨 돈에 부정이 타.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냐? 돈 나올 구멍 하나 없는데 얘가 이랬으면 진짜 집이라도 팔아야 할 판이었는데 타이밍 좋게 딱 돈이 생겼잖아. 그 말씀은 타이밍 좋게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어머 언니 왜 이렇게 예민해요? 아, 약 먹었어요? 우리 오빠는 아직 언니 정신병 있는 거 몰라서. 정신병이요? 아가씨,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저는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전전긍긍하기만 할 뿐 자기 식구들을 전혀 말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저 인간도 같은 생각이라는 걸요. 그리고 어쩌면 지랑 똑같은 놈을 골라왔는지 초면인 그 신우의 예비 신랑이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제 귀에 들렸어요. 근데 사돈이 무슨 사업을 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씨, 나 주면 안 되나?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뭔가 딱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 마지막 인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방으로 가서 찬물을 한 바가지 받아다가 신우의 예비 남편 얼굴에 뿌려버렸는데요. 어머! 언니 미쳤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정신 좀 차리라고. 왜? 너한테도 한 바가지 부어줄까? 어쩌면 골라도 너 같은 걸 골랐니? 우리 아빠 회사를 달라고? 미친 건 내가 아니라 저 새끼야. 새끼? 엄마! 그래, 너 좀 진정해라. 아무리 정신병원 약을 먹어도 그렇지? 이제 한 식구인데 이러면 어떡해? 제가 왜 한 식구예요? 저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감생심 저희 친정돈으로 어찌 해볼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뭐? 네가 지금 그깟 돈 몇 푼에 이러는 거야? 왜? 우리한테 돈 주려니까 아까워? 하기야, 지난번에도 너 돈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 난리를 쳤잖아. 아주 돈에 미쳤네. 너 돈에 미쳐서 정신에 이상이 생긴 거였어. 뭐라고요? 돈에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시죠. 저희 아빠 돌아가신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딴 말을 저한테 어떻게 하세요? 2주면 오래 기다렸잖아. 나 사실 장례식장에서 이 얘기 하고 싶었다. 근데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참았어. 왜 참으셨는데요? 어머님도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니까 참으신 거잖아요. 됐고요. 전부 다 나가요. 자기도 나가. 알지? 이 집 명의 누구 건지. 예, 말이 나와 하는 소린데 이 집 명의가 누구 거건 이 집 팔아서 내 아들 주겠다고 한 건 네 아버지다. 안 그러니? 네가 정 그렇게 네 친정돈 쓰는 게 싫으면 이 집이라도 처분해서 다오. 이거 팔아서 애들 결혼시키고 남은 돈으로 신혼집 얻게. 훗켜. 누구 맘대로 이 집을 팔아요. 팔고 싶으면 직접 팔아보세요. 저희 아빠가 누구처럼 공증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집을 어머님 마음대로 팔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부터는 전부 법으로 하자고요. 어머, 얘 무섭네. 너 아픈 거 맞니? 너 그거 순뻥이지? 이게 시애미한테 꾀병을 부려? 너 좋게 말할 때 네 친정 가서 돈 가지고 와. 같은 가족끼리 좀 도울 수도 있지. 가족 아니라니까요.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뭐야? 그때 뭔가 눈앞이 깜빡 번쩍했어요. 네, 시어머니가 제 뺨에 손을 댄 거죠. 그 순간 남편이 놀라서 시어머니를 말렸는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밀어버렸죠. 그러자 이젠 시누이까지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는데 제가 말했어요. 지금 건 쌍방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대신 여기서 한 번만 더 저 건드리면 그때는 진단서 끊어서 제대로 고소할 거예요. 뭐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자기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여태 등신처럼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설명을 한다고? 너도 똑같아. 거지 같은 네 식구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우리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니? 얼마나 잘해주셨어. 근데 네 동생 결혼할 돈을 어디서 쓰자고? 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꼴도 보기 싫은 그 인간들을 필사적으로 집에서 몰아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어락 건전지도 모두 빼버렸는데요. 그날 이후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했죠. 이왕 하는 거 남편을 제대로 알거지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병원, 경찰서,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죄다 모아 이혼 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이혼 성립은 당연했고 남편이 주식으로 날린 제 돈과 시댁 사람들이 저한테 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모두 선차 없이 몽땅 받아냈어요. 남편은 월급과 통장, 차에 압류까지 붙였는데요. 시어머니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나중에 무릎까지 꿇고 미안하다고 제발 압류는 풀어달라고 저한테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살던 아빠 명의의 집도 정리하고
저는 친정엄마가 계시는 친정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혼하게 된 이유를 듣게 된 친정엄마는 손까지 벌벌 떨며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며 저한테 잘했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런 집구석인 줄도 모르고 그때 너를 말렸구나. 그때 말리지 말걸. 나쁜 인간들, 천벌받은 인간들. 엄마, 이젠 신경 안 써도 돼. 그 천벌 내가 줬어. 아마 지금쯤 사는 게 지옥일걸? 저는 좋았던 기억도 모두 버린 채 철저하게 남편을 벌했어요. 남편은 나중에 자기도 억울하다고 자기 식구들 전부 버리고 저와 저희 엄마를 위해 살 수 있다며 재결합을 하자고 했지만 제가 미쳤나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요. 그렇게 힘들게 이혼을 준비하면서 공황장애 증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진작에 헤어졌어야 제 병이 나았을 건데 그걸 모르고 질질 끌어 더 오래 아팠던 건 아닐까? 아무튼 이혼 후 저는 다시 회사에 복직하고 일상을 되찾았어요. 아빠가 하던 사업은 전문 기업인을 고용해 계속 유지하는 중이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저희 엄마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죠. 저희 엄마는 어릴 때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집안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대학도 가고 미술을 하기로 했는데 요즘은 그림에 푹 빠져 사십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세요. 저는 엄마의 새로운 도전을 항상 응원하기로 했고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과 보험금 등은 잘 뒀다가 좋은 일에 쓸 계획입니다. 아빠의 유산을 정리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후 아빠와 동생 이름으로 조금씩 도움이 필요한 것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감사 편지도 보내주시고 감사패도 아빠와 동생 이름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 받을 때면 늘 아빠와 동생이 저희와 함께 있는 기분이 드는데 그래서 저와 엄마는 앞으로도 계속 남에게 베푸는 일을 이어갈 생각이에요. 저와 저희 엄마의 노후는 제가 벌어도 충분하거든요. 물론 아빠 회사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돈도 적지 않고요. 아직은 문득문득 아빠의 빈자리가 저희 모녀를 아프게 하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엄마와 건강하게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남편과 같은 대학 동문이다 보니 건너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남편은 제 예상처럼 모든 걸 저한테 압류당해 다시 저녁엔 대리운전으로 부족한 돈을 벌어 빚 갚고 겨우 입에 풀칠한다고 하던데 전 신우는 애를 낳았지만 결혼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가 도망갔대요. 그래서 신우는 반 미쳐서 자기 새끼도 시어머니한테 떠넘기고 도망간 건지 남편 잡으러 다닌다고 하던데 이만하면 집안이 쫄딱 망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하기사 원래도 없는 집구석이었으니 망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게 없으면 마음이라도 곱게 쓰지 이런 게 인과응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덕분에 공황장애 약도 끊고 홀가분한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이혼하면 아직은 여자가 손해라고 하던데 저는 전혀 그런 거 못 느끼고 삽니다. 오히려 이혼하지 않았으면 계속 약을 먹고 힘들게 살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 삶이 소중하고 너무 행복해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니 마음도 편하고 가끔 아빠와 동생 생각에 눈물이 날 때가 있지만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늘에서 아빠와 동생이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이왕이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두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아마 저희 엄마도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그럼 앞으로도 저희 모녀가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갑작스러운 일을 겪으니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부디 소중한 지금의 시간을 행복하게 누리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